오늘 신규 확진자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연일 최다 확진자를 갈아치우면서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역시도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방역당국은 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그야말로 폭증세입니다. 하루 만에 6만, 7만, 8만을 모두 뛰어넘고 9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는데요. 이런 추이 예상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바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만 명 돌파할 때도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염병이라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더하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 형식으로 곱하기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감염병 확산 조건이 맞춰졌을 때는 더블링이라고 그래서 2배씩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5천 명 아래에서는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게 보였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급증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추세는 저희가 피크에 다다를 때까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어서 단기간 안에 확진자가 더 급증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점 시기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 세 가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금부터 2주 뒤 하고 이제 3주 뒤, 그 사이 정도가 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걸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일단 이 오미크론 변이의 최고 정점을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국가들의 예를 들어봤을 때 대부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뒤쯤에 이제 정점이 지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최대 정점에서의 그 확진자 규모 같은 경우도 이미 정점을 지난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 100만 명당 대략 한 5천 명 정도에서 1만 명 정도 사이인 경우 국가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영국이나 미국처럼 대략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인 국가들도 있었지만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확진자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놓친 것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대략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인 국가들이 많았고 그중에서 5천 명 쪽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계산을 했을 때 100만 명당 5천 명이면 대략 한 정점 규모는 25만 명. 그래서 50만 명 사이 정도, 그 정도가 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2주 뒤에부터 3주 뒤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것일 겁니다. 지금 그런 의료 역량 같은 건 잘 버텨주고 있나요? 일단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숫자 둘 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염려가 되는데요. 일단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정도부터 이제 저희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 주 같은 경우에 하루에 대략 한 20분 정도가 돌아가셨다면은 예. 2월 둘째 주에는 그게 한 30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분,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거의 61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9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못지않게 필요한 게 위중증 환자인데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증가 추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아직은 좀 만만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곧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의료 역량 대응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전국이 갖고 있는 위중증 환자 병상이 2,500병상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자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한 2,000병상 정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유럽의 데이터를 봤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위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의 비율이 한 0.1%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10만 명 정도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한 1,000명 정도 하루 위중증이 발생하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위중증 환자 병상도 일부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서 이 3차 접종 효과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편.
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먹는 치료제가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고위험군에 투여만 된다면은 위중증으로 가는 거를 90% 정도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팍스로비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팍스로비드의 보유 분량이 대략 한 2만 8천 명 정도 분량인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 팍스로비드를 다 썼을 때 분명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위중증 환자 병상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교육부가 학교 방역방과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전학생, 교직원 692만 명에게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3월 한 달간 주 2회씩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혼란은 없을까요? 분명히 혼란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양성자가 나왔을 때 대한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은 영국 쪽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정책들인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을 처음 시행했을 경우에 위양성에 따른 혼란, 위험성에 따른 혼란이 다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가 잡히려면 제가 보기에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그래서 일선 의료기관들에 내려보내 주셔야 분명히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거든요. 네네. 분명히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위험성,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음성 받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치, PCR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동형 검사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해당 교육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아까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짜야지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어린이들 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어린이들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시가승인은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비교적 그 병독성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 어린이들의 입원율은 좀 더 증가한다. 라는 그렇죠.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가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전에 델타 때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이 돼서요. 분명히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몇 가지 또 중요하게 지금 최근 들어 밝혀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네.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돌파 감염이 좀 꽤 있으니까 돌파 감염. 예, 어차피 돌파 감염 될 거면은 굳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냐?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꽤 많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아니 위중증으로 가는 걸 줄여주고 사망으로 가는 걸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네. 사실 코로나19 감염의 위중증이나 또는 사망은 고위험군의 얘기들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은 사실 그게 와닿질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영국 쪽에서 대규모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네.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우리가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또는 기타 다양한 코로나19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들 예방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주로 급성기식에 사망하는 것들만 고려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코로나19를 앓고 나신 분들은 6개월 이내 사망률도 코로나19를 앓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60% 이상 높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에 당뇨병이라든가 다른 질환이 생기는 비율이 의외로 꽤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19의 중장기적인 합병증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발생도 예방접종군에서는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비교적 적다라는 보고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이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면역 저하자들은 이미 4차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또 요양병원과 시설 등은 3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비교적 빨랐기 때문에 이 백신 항체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예방 접종에 대한 사례들을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보면은 대충 그 2차나 3차나 4차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올라갔던 면역력이 대략 한 12주 내지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계속 이제 약화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그 비율 중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즉 3차 접종을 빨리 시행했던 그러한 기관들에서 돌파 감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4차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 군들 안에서는 4차 접종이 일부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접종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3차보다는 못하지만 추가 접종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항체가 상승에 대략 한 2배에서 5배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급성기에 단기간에 어떤 보호 효과를 증강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 안에서는 분명히 4차 접종이 일부 필요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그럼 이런 4차 접종이 일반인들도 필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고 네. 4차 접종이 주는 효과가 일반인들의 면역력에 미치는 효과가 일반인들에게는 3차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예방 접종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중장기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왜냐하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은 겨울철에 호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월 달부터 많이 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방접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도 예.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대응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롭게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는데 지금 나온 걸로는 8명 그리고 22시까지로 다소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오미크론 자체의 감염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너무 좀 섣부르게 확진자나 또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나 각종 제한들을 없앴던 것들도 최근에 확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있던 유일한 방패가 거리두기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완화하게 된다면은 코로나19 확산을 보다 더 대규모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2주 동안에 위중증 환자의 증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는 정부가 그동안 자영업자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19 방역 관련돼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이 무엇보다도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방역 전문가 같은 저 같은 방역 전문가들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초기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방역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분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진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방역을 완화해야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됐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가급적 방역 완화는 2주 정도 뒤가 좋을 것 같고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보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또 한 가지 밝힌 것이 역학조사를 위한 QR코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역 패스는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거든요. 거리두기가 좀 바뀌더라도 방역 패스는 유지돼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도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이동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그 그룹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3차 접종이 제일 앞서갔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12월 달부터 오미크론 변이한 대유행을 경험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와 그다음에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거의 인구 10만 명당 350대 한 25 정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돌파 감염이 되면서 미접종자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가는
그러한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감염 위험성은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방역 패스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